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의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류 문명의 탄생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과 불, 땔감과 식량과 소금이었어요. 인류는 땔감과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강가에 모여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예리고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해 근처에서 탄생했어요.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쉽게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소금이었어요. 로마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금이었어요. 페니키아 시대에 이미 로마 근교 티베르강 하구에는요, 검설된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졌어요. 기원전 640년에 로마인들은 로마 인근 바닷가에 대규모 제염소를 건설했어요. 유럽 최초의 인공 해안염전이었어요. 해안염전에서 만들어져 하천을 통해서 배로 운반된 소금은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로마는 중요한 소금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소금을 대륙으로 수출했어요. 이 길이 바로 로마 발전의 원동력이 된 그 유명한 소금길이라고 해요. 이런 귀한 소금을 로마인들이 해안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기 시작을 하면서 소금 교역이 꽃을 피웠어요. 북유럽의 호박, 모피, 노예와 교환되었어요. 일부 황제들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그 귀하던 소금을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했어요. 국가의 전매 사업인 소금 수출이 늘어나면서 로마는 자연스럽게 부강해졌어요. 로마 초기 시대에는요, 소금을 화폐로 이용했어요. 관리나 군인에게 주는 그 급료도 소금으로 지불했는데 이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해요. 로마 제정시대 때부터 급료를 돈으로 지불을 했는데 여전히 살라리움이라고 불러요. 봉급생활자를 일컫는 셀러리맨, 이것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채소의 쓴맛이 없어진다고 해서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소금에 절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식재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였던 소금은요, 인간의 건강과 정력을 유지하는 식품으로도 알려졌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소금물에 담가놨어요. 사해를 통해서 풍부하게 소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비료로 사용했고요. 상수원의 수질 관리에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예배 때 소금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고대인들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과 성실과 맹세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아랍인들은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겼어요.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소금 무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힘들고 위험한 장거리 여행 끝에 전해지는 소금은 같은 양의 황금과 맞교환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금을 흰색의 금이라고 불렀죠.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옛날에는 소금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딸을 팔기도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요, 배신자 유다가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그 앞에 소금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고 해요. 유다가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것을 그 소금이 엎질러진 것으로 상징해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소금 전매 제도와 소금 교역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했어요. 진시황은 소금과 철의 전매 수입으로 통일 자금을 비축해서 마침내 통일에 성공했죠. 통일 후에도 소금과 철을 독점해서 이전 시대에 비해서 20배의 이윤을 낼 수가 있었어요. 소금으로 큰 돈을 번 도시가 있어요. 6, 7세기의 작은 오천이었던 베네치아는요, 풍족한 항구 도시로 번영한 것이 바로 소금 때문이었어요. 소금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쳤던 베네치아 사람들은 소금 채취의 경쟁 상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도 일으켰어요. 전쟁 후에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에게는요, 독점적인 계약을 강요하는가 하면 13세기에는 소금세를 거두었어요. 14세기, 15세기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소금 생산이 안 되자 주변의 아드리아 연안과 키프로스, 북부 아프리카 소금을 독점해서 유럽 대륙과 오리엔트에다가 내다 팔고 오리엔트 무역도 독점해서 중세 유럽 최강국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베네치아의 유대인들이 오리엔트 무역을 주도했어요.
그 무렵에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에게 소금과 황금과 노예가 3대 교역 물품이었어요. 그만큼 소금은 귀하고 비쌌는데요. 12세기 가나에서 소금이 금값으로 교환되었고 노예 한 명의 발 크기만큼 소금판과 맞교환되기도 했어요. 14세기 초에 프랑스 왕실은 소금 전매를 통해서 수익의 3분의 1을 왕실이 소유했어요. 이 소금을 제네바까지 공급했는데 제네바와 베네치아는 중세 소금 교역을 놓고 전쟁까지 불사했어요. 그만큼 수익이 컸던 장사였던 거죠. 16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 지금 벨기에와 암스테르담으로 몰려온 유대인들은 맨 먼저 피난 당시에 가지고 온 보석으로 보석 사업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손을 댄 사업이 바로 청어절임이었어요. 이 청어절임을 기업화해서 수출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소금 중개 무역의 기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가품과 필수품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16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신교도 전쟁은 소금과 식민지 노예가 원인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세를 올렸어요. 만인이 소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편했죠. 이런 간접세는 점차 담배나 다른 생필품에도 번져나가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어요. 프랑스는요, 국가가 돈맛을 알게 되면서 소금값이 극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1710년에는요, 생산비의 140까지 치솟았어요. 자연히 농민들은 이 비싼 염세에 항의하면서 암거래에 가담했어요. 국가는 이를 잔인하게 억압하는 일을 했는데요. 불공정 세금, 암거래, 억압의 악순환은 농민 봉기를 자초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 귀족에게는 소금세를 면제해주면서 일반 백성에게는 이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소금은 권력자의 중요한 세금원이면서 마찰의 쟁점이었어요. 1856년 인도에서도 영국이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1930년에 일어난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운동도 소금과 관계가 깊어요. 간디는 소금에 대한 세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금 행진을 시작했어요. 1930년 4월 6일에 간디는요,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3주 동안 400km를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거친 소금을 한 줌 집어들었어요. 머나먼 길을 걸어 바닷가에서 소금 한 줌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간디의 그 모습은요, 조국의 독립운동을 상징했어요. 수많은 인도인들이 동참했어요. 소금은 인도의 역사를 바꾸는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